자, 이번엔 우리가 이제 N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보려고 해요. 우리 포트폴리오 하려면 처음에는 기대 수익률, 다른 하나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니까 이제 분산, 이제 표준 편차 같은 얘기죠. 요거를 계산하면 돼요. 자, 근데 기대 수익률은 너무 간단해요. 이제 여기 N개의 자산이 있으면 각각의 자산의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면 돼요. 끝. 자, 근데 위험은요. 우리가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두 개 있을 때 이게 1번, 2번, 1번, 2번. 그럼 얘는 W1, W1, 시그마 1, 1. W1, W2, 시그마 1, 2. 얘는 W2, W1, 시그마 2, 1. 얘는 W2, W2, 시그마 2, 2.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 이게 늘어나겠죠. 세 개가 있으면 얘는 W1, W2, W3, 시그마 1, 3. 얘는 W1, W1, W3, 시그마 1, 3. 얘는 W2, W3, 시그마 2, 3. 여기는 세 번째니까 W3, W3, 시그마 3, 3. 여기 있는 애는 3하고 2니까 W3, W2, 시그마 2, 3. 여기는 3하고 1이니까 W1, W3, 시그마 3,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니까 이 대각선은 다 뭘로 돼 있어요? 시그마 2, 2, 시그마 1, 1, 시그마 3, 3. 분산으로 돼 있고 얘네들은 시그마 1, 2, 시그마 1, 3, 2, 3. 공분산. 자, 시그마 1, 2나 시그마 2, 1이나 공분산은 이거였잖아요. expect x 빼기 2x에다가 y 빼기 2y. 그쵸? 두 개의 편차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y 빼기 2y. 앞에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같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분산 1, 2번이나 공분산 2, 1이나 같다는 의미죠. 얘도 같아요. 1, 2나 2나 1, 3이나 3, 1이나 2, 3이나 여기는 3, 2로 해야죠. 3이나 그러다 보니까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대각선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산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대각선 외에 있는 애들, 대각선 외에 있으니까 IJ가 서로 같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면 행과 열이 서로 같으면 그게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개가 같을 때고 I 하나만 있잖아요. 얘네들은 행과 열이 같지 않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이지 아니죠. 좀 전에 그 2x2 행렬로 했을 경우에 얘는 n/n이니까 여기 n개 요렇게 아까 제가 세 번째까지 보였잖아. 이렇게 하면 n개까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자산 1을 쫙 물으면 쫙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두 개 있을 때에서 n개로 확장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통 변수가 W1이 있고 쫙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n번째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죠. 얘를 아까 전에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요 수식을 요거다 갖고 왔는데 뭐라고 했냐? 모든 자산에 똑같은 투자 비율로 우리가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W1 대신에 n분의 1이죠. 아까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시그마 P의 제곱은 i는 1부터 n까지 WI 제곱, 시그마 I 제곱 플러스 i는 1, j는 1, n, wi, wj, 시그마 ij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w가 모든 자산에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했으면, 그쵸? 10개인데, 그쵸? 그 10개의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모든 자산에 똑같은 비중이면 한 개의 자산에 얼마큼 투자해야 돼요? 10분의 1만큼 투자되잖아요. 이 10분의 1이 10개 모이면 투자 금액이 1원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N개의 자산이 있는데 이 N개의 자산에 균등하게 투자하면 각각의 자산의 투자 비중이 N분의 1만 된단 말이에요. 내 전체 돈이 1인데. 그래서 요 투자 비중에 N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여기 N분의 1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제 계산하니까 N분의 1 제곱이 두 개잖아요. N분의 1 끼워냈어. 얘는 그러니까 n 이렇게 되고 얘는 몇 개예요? 얘는 몇 개냐면 봐봐요.
여기가 전체 n개죠. 여기가 n개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건 n제곱개예요. 그 중에서 이 대각선을 뺀 게 나머지잖아요. n이니까 n-1개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가 n-1개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n-, 볼까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n제곱분의 1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시그마 i 제곱은 분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얘는 몇 개가 있어요? 한 행에 하나씩 있잖아요. 총 n개가 있겠죠. 전체에 있는 거를 시그마 i 제곱은 n개가 있는데 그걸 n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냐? 평균값이 돼요. 평균. 시그마 ij 공분사는 전체 몇 개가 있어요? 전체가 n개 중에 n제곱이잖아요. 그 중에 n이 분산값이잖아요. 빼면 n에 n-1개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n에 n-1이니까 공분산의 평균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요.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n분의 1은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서도 얘는 살아있고 얘는 서바이벌하고 밑에 게 평균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렇대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산이 n개가 있었어요. 만약에 자산이 n개가 아니라 무한대만큼 많으면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되죠. n이 무한대 가면 무한대분의 분산이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얘는 없어지고 그렇죠? 0이 되고 결과적으로 공분산만 남아요. 공분산.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죠. 봐봐요. 자, 보면은 우리가 전체 투자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분산 위험이 얼마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산에 얘가 0으로 수렴했잖아요. 남는 건 이 공분산만 남았잖아요. 그게 지금 요 표시인 거예요. 야, 그렇구나. 분산 투자를 심하게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남는 위험은 공분산 위험만 남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어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어요. 자, 체계적 위험은 뭐냐?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없앨 수 없는 위험. 얘는 분산 불가능 위험. 불가능.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가능 위험. 뭐냐면, 이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 줄어요. 구성 종목 수면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종목 수예요. 얘가 줄다 보니까 계속 위험이 주는데 무한대로 가면 공분산 위험, 이 평균 남았잖아요. 공분산 위험.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위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체, 이 곡선상에 있는 전체를요, 그냥 총위험이라고 해요. 총위험. 총위험인데 이 총위험 중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보고,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 아마 제가 스페링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이 체계적 위험은 뭐라고 하냐면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부르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언인지 인인지 모르겠는데요. 언시스테매틱, 인시스테매틱, 답답하다. 하여튼 그렇게 해요. 뭐냐면 시스템이란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사회 시스템 혹은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그 자체가 부담하는 위험. 인시스테매틱, 언시스테매틱, 참 이게 하여튼 언인지 인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인시스테매틱 혹은 언시스테매틱 이런 비체계적 위험인데 이거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부담하지 않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적 위험의 동의어로 얘네들 체계적 위험, 시장 위험, 공분산 위험, 분산 불가능 위험. 얘네들이 체계적 위험의 동의어예요. 어떤 의미냐? 어떤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좀 비유를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국한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요. 그러면 기준금리 올리거나 내리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산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받아요. 그런 변수들이 움직이는 위험, 그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에요. 네, 그렇지 않은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분산 가능 위험, 기업 고유 위험, 개별 기업 위험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농심이라는 데서 신제품을 개발했어.
잘 팔려. 근데 신제품이 개발됐다고 모든 산업에 모든 기업들이 좋아지나요? 농심에서만 발생하는 혼자의 위험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이런 것들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좋은 얘기만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어떤 A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제약회사가 있는데 실제 있는 회사는 아니고 이제 가상의 회사예요. 있는데 이 회사에서 약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생겼어요. 신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소송을 했어요. 환자들이 소송. 그러니까 환자들이 소송하면 이 제약회사의 주가는요 떨어지겠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 제약회사의 미래 수익성이라는 게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리스크잖아요. 이거 어떻게 반응할까? 그럼 내가 A 제약회사 말고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여러 가지 회사를 내가 같이 투자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 A 제약회사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 자산의 가치는. 근데 보니까 야, B 제약회사는 신약을 개발했더라. 그래서 수익이 올랐어. 그다음에 C라는 데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아까 농심 같은 데야. 신제품 개발해가지고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 아, 그렇구나. D라는 회사는 뭐 딱히 뭐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없어. 얘는 그냥 0이야 0. 그러면 A라는 제약회사에서 발생하는 위험들, 내 자산을 떨어뜨리는 그런 변수들이 다른 B하고 C라는 회사에서 생기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전체를 퉁치니까 0이 돼 버렸어. 그러면은 우리가 요 A 제약회에서 생기는 이런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소송, 이런 소송들을 다른 회사에 분산 투자하니까 없앨 수 있잖아요. 왜? 소송이 생겨가지고 요 A 제약회사의 주가가 떨어졌지만 다른 회사들의 어떤 즐거움, 그죠? 그 회사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고유 이벤트. 이런 좋은 고유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떤 한쪽에서 안 좋아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고, 그런 고유 이벤트를요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 분산 가능 위험, 기업 고유 위험, 개별 기업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을 두 개로 나누고, 자 그럼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재무 관리에서는요, 그렇죠. 우리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론상 안 든다고 해요. 그럼 분산 투자하는데 돈이 드나요, 안 드나요? 안 들죠? 그러면 수익률은 똑같은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분산 투자죠. 합리적인 투자자. 어떤 투자자?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 그렇죠? 위험 회피 성향이 있는 투자자예요. 이런 투자자인데 수익이 똑같아. 그럼 위험을 줄이는 게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분산 투자하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시간도 안 들고. 그럼 분산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1번, 2번, 즉 뭐냐. 요 상태. 여기 1번. 여기 이 상태 2번.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수익률이 똑같다면 2번을 선택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위험은 얘네들 1번에 대한 위험, 요 체계적 위험인 거죠. 나머지 위험들은 야, 분산 투자를 하면 되는데 네가 하는 거잖아. 누가 분산 투자 하지 말래? 분산 투자하는데 돈 들어? 아니. 근데 너 왜 안 했어? 네가 바보라서 아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바보면 그 바보에 맞게끔 수익률을 주면 그냥 받아. 너가 바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위험은 우리 합리적인 투자자, 합리적인 투자는 바보가 없어요. 합리적인 투자자가 사는 세상에서는 2번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은 바본 거지. 우리는 이런 사람은 없어. 다 1번 같은 사람만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률하고 요 분산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했으니까 마코이치가 말한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걸 볼게요.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선택하냐? 요 얘기는요. 우리가 기대 효용 있잖아요. 기대 효용 이론에서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킨 거. 그런 과정이라고 해요. 이걸 일반화시키려면 여기에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평균 분산 모형의 가정을 우리가 아래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가정은요, 평균 분산 모형 가정은요, 뭐에 들어가면 뒤에 CAPM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평균 분산 모형을 좀 더 발전시킨 거. 그 가정, CAPM이라는 모형을 배우는데 그 모형은요, 평균 분산은 민 베어런스 할게요. 민 베어런스의 가정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요. 그래서 요 가정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가정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시면
모든 투자자는 투자 기간이 1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기간이라는 건요, 꼭 1년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부터 내일. 그래서 투자 기간이 1기간. 그러면은 2기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지금 내가 100을 주면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요때 돈이 생겨요. 110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가 끝나기 전까지는 나한테 돈이 안 생겨. 그 투자 기간이 1기간이라는 건요, 재투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 다음에 기대 효용을 극대화해요. 야,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우리 투자자들의 효용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효용 함수를 가정하냐면요, 2차 함수 모양을 효용 함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근데 사실 2차 함수는 그렇게 좋은 효용 함수는 아니에요. 볼까요? fx는 2x제곱 2차 함수죠? 자, f'x는 얼마인가요? 4x. f 더블 프라임 x는 4예요. 그렇죠? 보면 우리가 효용에 대해서 어떤 거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효용 함수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효용 함수는 첫 번째 효용을 u라고 하면 유틸리티는 x라고 친다면 w라고 친다면 얘는 양수였어요. 즉 뭐냐, 부가 늘어날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두 번째는 부가 늘어났을 때 그 증가되는 효용의 감소폭은 감소한다고 했어요. 원래 이런 효용이죠. 그러니까 1차 미분값은 양수고 2차 미분값은 음수가 돼야 돼요. 근데 2차 함수는 1차 미분값은 양수 같아. 그렇죠? x가 양수라고. 왜냐면 이제 부니까 x가 부라고 친다면 부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양수고 2차 미분값도 양수야.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효용 함수랑 다르죠. 그래서 2차 함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전통적인 사람들의 어떤 좋은 효용 함수랑 다르긴 하지만 2차 함수를 쓰는 게 여러모로 편해요. 왜 편하냐면 우리가 수익률하고 위험이라는 걸 가정했어요. 수익률은 뭐냐? 평균. 위험은 분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정규 분포를 좀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이건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어떤 이 가정에 어떤 걸 내포하냐면 첫 번째 효용 함수가 2차 함수 혹은 자산의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 자산의 수익률은 정규 분포를 안 따를 때가 더 많긴 하지만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배 원리에 의해서 투자 대상을 선택해요. 지배 원리 배웠죠. 자본시장은 완전하고 그래서 세금, 거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무위험 이자로 차익과 대출을 제약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두 개의 자산이든 n 개의 자산이든 투자할 때요, 공매도라는 거를 사실 전제하지 않았어요. 공매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공매도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공매도는요, 공갈이야, 공갈. 가짜로 판 거.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삼성전자 주식 하나에 지금 10,000원이에요. 오늘 10,000원 넘다. 10만원. 10만원이 할게요. 오늘 10만원인데 내가 삼성전자를 공매도 한다고 할게요. 얘가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증권사라고 할게요. 증권사에 가서 야, 삼성전자 한 주 공매도 할래? 라는 건 뭐냐면 과정을 본다면 이런 과정이에요. 첫 번째 스텝이 야, 내가 너한테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줄게. 그럼 나는 현재 한 주를 갖고 있어요. 한 주 빌려준 거지 나한테. 그러면 이 돈으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매도를 해요. 즉시 매도 받자마자. 그러면 나한테는 현금이 10만 원이 들어오겠죠. 공매도 한다는 거는요, 사실상 내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물건을 가지고 빌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예를 들어 T는 10일 후에 이 돈을 갚기로 했어요. 10일 후가 됐어. 그럼 내가 뭘 갚아야 돼요? 돈을 갚나요? 물건을 갚나요? 우리가 빌린 게 물건이면 물건으로 갚고 빌린 게 돈이면 돈으로 갚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10만 원 빌렸는데 열흘 지나니까 얘가 얼마 내면 하나에 9만 원 됐어.
나 지금 10만 원 갖고 있잖아요. 10만 원으로 주식시장 가가지고 3만 원 한 주를 매입을 해. 매입하면 내 수중에 만 원이 남았죠? 9만 원이니까. 그리고 한 주를 상환해. 나 이제 빚도 없어. 돈 얼마 남았어요? 만 원 남았어요. 공매도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져야지 이득인 거예요. 난 주가가 올랐다고 쳐봐요. T는 10일이 지났는데 한 주에 20만 원이야. 내 수중에 현금 얼마 있어요? 10만 원 썼잖아요. 어떻게 돼? 내 돈도 꺼내가지고 내가 내 돈을 더 꺼내서 10만 원을 보태. 조금 20만 원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상환해줘요. 그럼 나는 10만 원 손해본 거죠. 그래서 공매도라는 개념 자체는, 공매도는 어떤 자금을 빌려주거나 차입할 때 쓰는 개념이거든요. 왜냐면은 공매도를 응해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공매도를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돈을 빌린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무위험이자율로 모든 투자자는 차익과 대출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공매도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 그림 6-8인데 사실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두 자산이 있어고 해볼게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1에서 1이에요. 근데 세상에는요,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1처럼 되는 극단적인 케이스도 존재하지 않고 마이너스 1처럼 되는 극단적인 케이스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산의 상관계수가 현실에서는요, 보통 언제적 많이 되냐, 0보다 크거나 1, 4 이게 좀 많이 존재해요. 사실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 이게 뭐냐면 A 자산이 올라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두 자산 상관계수가 경기가 좋아져. 경기가 호경기야. 호경기가 되면요, 대부분의 주식이나 자산의 어떤 가치나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경기가 불경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자산의 가치나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통변수, 경기라는 공통변수가 있으면 이 자산들은 그 공통변수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대부분 다 같은 방향으로 받는다는 거죠. 경기가 막 호경기인데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만 죽어라 안 되고 이런 거 굉장히 드물어요. 없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경기가 불경기인데 다 죽겠는데 어떤 데만 특출나게 장사가 잘 되거나 그래. 쉽게 말하면 오늘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 근데 혼자 오르고 있어. 야, 주식시장이 오늘 전부 다 막 종합주가가 쉽게 말하면 뭐 상한가 다 올라갔어. 근데 혼자 떨어지고 있어. 이런 애들도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즉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양수인 상황. 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자산만 있다고 볼게요. A하고 B. 그러면 내가 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A, B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이 자산의 투자 비율을 변경하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하고 여기를 벗어나게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A에다가 왕창 꼬라박는 거죠. 뭐냐, B 자산을 공매도 하면서 B 자산을 쉽게 말하면 돈 빌려서 A에 꼬라박으면 여기 올라가고, 반대로 돈 빌려서 B에 꼬라박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게 요 그래프예요. 지금 뭐냐면 원래 자산 A 자산이에요. B 자산이고 C 자산이에요. 자, A하고 B를 만들면 이만큼이에요. 이게 효율적 추산이죠.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오른쪽으로 하는 건 돈 빌려가지고 A에 몰빵하는 거, 돈을 빌려가지고 B 쪽으로 하는 건 B에 몰빵하는 거. C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만들다 보니까 첫 번째 요 A하고 B만 보면은 이렇게 좋은 거 만들었어. 또 B하고 C만 가져가면 또 이렇게 좋은 거 만들었어. 야, 그러면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얘보다 좋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또 B하고 이거 또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자산들의 조합을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자산의 조합을 늘리면 늘릴수록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투자 조합이 다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게 얘네처럼 요 안에 있는 거를 다 만들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걸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G 같은 MVP죠.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이라고 했어요. 아래에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애들에 의해서 지배당하죠. 왜냐면 서로 간에 위험은 똑같은데 수익률이 위에 그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위에 있는 애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바꾸는 게 이런 거예요. Y라는 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고, 자 그러면은 얘도 투자 조합이고 얘도 투자 조합이에요. 조합 중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애가 안쪽에 있는 애를 다 지배하겠죠. 즉 우리가 요 MVP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대칭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Q라는 자산이 있어. 그러면 요 Q 바로 위에 P라는 자산이 있을 거예요. P하고 Q 중에 뭐 선택할래요? P 선택하겠죠? 왜냐면 P하고 Q 중에 보면 P하고 Q는 위험이 같은데 P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럼 P 바로 밑에 P 프라임이 있어. 뭐? P 선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효용이 제일 높은 점이 어디예요? 효용이 제일 높은 점. 여기 이제 한 개가 이렇게 지어졌어. 한 개가. 효용이 제일 높은 점. 이 점이란 말이에요. 좌상향 갈수록 효용이 높아져.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만큼이 투자 가능 영역이잖아요. 어디가 좋아? 좌상향으로 갈수록. 좌상향으로 갈수록. 요 끝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요 끝에만 남은 거. 요 직선으로 된 거를 우리가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해요. 그럼 효율적 투자는 어떻게 나왔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두 자산 간에 상관계수가 1이면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상관계수가 1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1이면 효율적 추산선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효율적 추산선은 이렇게. 만약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면 엄청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게 직선이 아닌 이렇게 곡선이 된 건요. 암묵적으로 좀 더 일반화시키면 상관계수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들. 이걸 좀 더 현실에 대응시키면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더 일반화시키면 상관계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효율적 추산선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냐. 요거 1번도 가능하고 이렇게 생긴 거. 그죠? 2번도 가능하고 중간에 이렇게 생긴 거 3번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1번, 3번은 굉장히 극단적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이 효율적 추산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효율적 투자선을 찾았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여러 개의 투자 조합이 있잖아요. 투자 조합이 아이고 이렇게 많어. 그러면은 너는 여기서 투자할래? 여기서 투자할래? 여기서 다 좋은데 어떻게 투자하지? 자, 여기 1번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크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커요. 여기 2번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수익률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효율적인 자산을 선택했죠. 효율적 자산을 골라놨어. 골라놨어. 두 번째는 이 효율적 자산 중에 나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고려돼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거죠. 효율적 자산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나의 위험에 대한 태도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여기서는 공격적 투자자가 공격 투자자는 자산을 다 싫어해요. 자산을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싫어하긴 하지만 덜 싫어하는 애들.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지만 끔찍하게 더 싫어하는 애들. 어쨌거나 자신들의 위험에 대한 성향에 맞게 결정할 건 말이에요. 이 점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적 투자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일반화시켰죠. 한 개, 두 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자산이 n개 있을 때 그때 최적 투자점을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평균 분산 포트폴리오 의의라는 걸 볼게요. 야, 무위험 자산이 있으면 좋지 않냐? 세상이 그죠?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처럼 위험이라는 게 있으면 위험이 없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두 자산을 만들 때 상관계수가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무위험 자산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무위험 자산이 있으면 이 모형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야, 얘네들은 이때가 만든 게요. 1950 몇 년에 만들었어요. 이때는 우리가 소위 쓰는 쌀집계산기보다 쌀집계산기의 성능이 뭐 애니악이니 뭐 매니악이니 뭐 초창기 그 컴퓨터 있잖아요. 걔네보다 성능이 좋았대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 너무 많은 변수가 필요해요.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 볼까요?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계산하려면요. 첫 번째, 수익률이 계산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자산이 N개야. 그럼 수익률 자료가 몇 개 필요해요? N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위험을 계산해야 돼요. 위험 계산하려면 요게 박스 안에 걸 다 계산해야 돼요. 요 박스 안에 게 전부 다 몇 개죠? N제곱이에요. 맞죠? 얘가 N개니까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가. 근데 N개인데, 보면 이 중에서 요 대각선에 있는 애들, 얘네들 분산이죠. 요 분산 데이터는 몇 개예요? N개예요. N개의 분산이 필요하고, 이 바깥에 있는 데는요, 공분산이에요. 그죠? 공분산은 N제곱 빼기 N개의 공분산인데, 공분산은 제가 말했죠? 분산을 중심으로 이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얘랑 같은 값이고, 얘랑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 위에 있는 것만 알아도 밑에 걸 자동으로 안단 말이에요. 숫자를. 그러니까 이 중에 절반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하냐? 기대 수익률 N개가 필요하고, 위험 중에 분산이 N개가 필요하고, 이 밑에 있는 건 공분산이죠. 공분산은 N제곱 마이너스 N개 나누기 2. 이게 공분산이 필요하구나. 야, 데이터가 엄청 많네.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는데, 만약에 세상에 있는 자산이 1000개가 있다고, 1000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2000개예요. 코스닥도 거의 2000개고. 그러면 4000개의 주식으로 분산 투자한다고 볼게요. 그럼 기대 수익률 몇 개야, 그러지? 4000개. 분산 4000개. 공분산은 4000개 곱하기 3999에 나누기 2. 뭐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 8000개잖아요. 8000개 더하기 2000개 곱하기 3999. 그러면은 2000개 곱하기 3999는 얼마예요? 나도 몰라. 커. 그죠? 매우 커. 매우 커.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 야, 진짜 이 계산하려면 완전 생 노가다구나. 너무 힘들다. 좀 쉬운 거 없을까? 이런 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알았어. 우리 좀 쉬운 것도 만들어 볼게. 근데 우선적으로 무위험 자산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았잖아. 그럼 만약에 무위험 자산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 의의라는 건요. 야,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의미예요. 이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